저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 찢어지는 경험을 인생에서 한 중년의 여성이에요.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느낀 적이 수차례가 되는데 이런 속상한 심정을 제가 애청해온 톡톡 사연에다가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저희 친정아버지는 일찍이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시려고 굳은 현장 일을 전전하시다가 크게 다치신 이후로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는 자연스레 친정어머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여유가 하나도 없이 퍽퍽해지셨다고나 할까요? 집안 분위기는 늘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20살에 제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어요. 일하던 공장에서 정말 질환 좋은 놈의 추파를 받으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저를 구해준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자식 같으니라고? 니놈 자식이 여자들 여러 후리고 다니고 돈으로 장난질 치면서 사기까지 곁들이고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는 걸 알고 있어. 그런 주제에 어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를 꼬드겨? 스스로 추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라. 남편의 일갈에 그놈은 꼬랑지 말고서는 도망갔었어요. 저를 도와준 남편을 힐끗 쳐다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짝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남편은 그 공장과 거래를 하는 납품소의 직원이었어요. 미천 하나 없지만 스스로의 건강한 몸과 마음,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시하였고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면서 저를 밀어내던 남편이었으나 결국 저를 받아주었죠. 남편과 정식 교제를 시작한 지 꼬박 1년 만에 결혼을 하였어요. 그렇게 이른 결혼을 작정한 것은 아니었고 뱃속에 생명이 자리하는 바람에 그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나 불안 따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강했으니까요. 조촐한 살림 속에서도 첫 아이를 낳아 키우고 둘째 아이까지 낳는 동안 힘들다거나 괴로운 건 없었죠. 그러나 그 평안한 기간이 그토록 짧을 줄은 몰랐어요. 제 나이 25, 12월 연말에 추위가 가득했던 때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아침 새벽길에 출근하던 남편은 돌연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청척병력,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이렇게나 어린데 나 혼자 앞으로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우리 아들 경준이, 우리 딸 경미, 자기 아빠하고 나는 추억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커가라는 거냐고. 차라리 나도 데려가. 너무 허망하게 떠나버린 불쌍한 당신 곁으로. 나도, 우리 애들도 차라리 지금 당장 데려가 달라고. 믿을 수 없는 비극 앞에서 저는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였어요. 제가 과연 저의 힘만으로 아들과 딸 이 두 명을 건사해낼 수 있을지 도저히 자신이 없었고 눈앞이 자꾸 노래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결국 상황에 닥치면 뭐든지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왜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졌어요. 어린 자식들 염치불구하고 이웃집에 부탁하고 맡겨놓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저는 지친 몸으로도 늘 머릿속으로는 아이들 걱정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그 조마조마하고도 피곤한 일상을 매일같이 해냈어요. 식당 일을 그때 하였는데 남는 반찬이나 먹거리를 싸와서 아이들을 봐준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아이들 반찬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둘 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는 제가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특출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공부에 기본적인 흥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온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각종 집안일을 해치우면서도 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의 알림장과 일기장을 살펴보았고 숙제를 검사했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놓치는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 버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편찮으신 친정아버지,
고단하게 일하시느라 바쁘고 정신 없으셨던 친정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무척 강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놓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경준아,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더니 부쩍 수학 과목에 두각을 보이는구나. 성적표 보고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 특별히 수학에 재미가 있거나 문제가 잘 풀리는 거니? 딱히 그렇다기보다는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답을 도출해낸다는 것에서 그 과목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독 다른 과목보다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수학적으로 머리가 타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절대 아닐 것 같거든. 엄마가 앞으로 우리 아들이 풀고 싶은 수학 문제 마음껏 풀 수 있도록 어떤 문제집이나 공책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우리 아들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기야. 알았지? 제가 그렇게 물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어색해하면서도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어주었던 아들은 제가 집안의 대들보로 여기고 있었으며 워낙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좋았기에 제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비록 한 해, 두 해 시간이 더 흐르면서 아들은 말수가 줄어들고 무뚝뚝해져 가서 왠지 제가 속상하기도 했지만 성적으로 저에게 모든 보답을 해주었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오빠보다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게 된 출발은 늦었으나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주었죠. 우리 딸 경미, 엄마는 우리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성공하는 것만 봐도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걸 우리 딸은 잘 알고 있지? 일찍 세상 떠난 아빠 몫까지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엄마가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우리 딸이 열심히 잘해줘서야. 엄마, 나 혼자였으면 솔직히 입시 공부가 겁이 났을 것 같은데 엄마가 나 팍팍 밀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그게 너무 든든해서 수험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 벌고 우리 남매 키워온 건지 나는 다 알아요.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에 쌓여있던 피로가 씻기는 것만 같았죠. 식당에서 일하다가 얻은 양 팔뚝의 화상 자국도 저에게는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로 그저 죽어라 앞만 보며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들은 경기도 모처에서 굉장히 잘 되는 규모 있는 안과병원의 의사가 되었고요. 딸은 지방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하죠. 저같이 잘난 것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여자가 이런 자식들을 두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딸이 먼저 했지만 아들이 먼저 아이를 보았는데요. 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할머니가 되었다는 묘한 감상에 빠졌었네요. 참고로 며느리는 제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무척 만족해하면서 기뻐했었어요. 제가 의사 남편을 두게 되다니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연애하면서도 제가 오빠를 살뜰하게 잘 챙겨주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저 내조의 여왕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앞으로 안심하시고 오빠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내가 복이네, 복이야. 안심하고 말 것도 없이 나는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혹여나 내가 힘들게 의사 아들 키워낸 시어머니라고 해서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저 둘이서 알콩달콩 싸우지 말고 살면 그것으로 행복하니까. 며느리는 친정이 그 동네에서 당시에 5년 넘게 장사 중이었답니다.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찾는 돼지갈비 집이었는데 꽤 잘 되고 있었어요. 저도 전혀 몰랐다가 상견례 때 바깥사돈이 얼핏 말씀을 흘리신 걸 듣고 알게 된 점은 원래 집안이 너무 어렵고 못 살았다가
소자본으로 식당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뛰어들었는데 잘된 거라는 내막이었죠. 그 집안에서는 제 아들이 의사라는 것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였고요. 며느리는 아들보다 2살 아래였고요. 둘이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따로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사진만 봤었을 뿐이죠. 아들은 사춘기 이후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무뚝뚝하고 내성적이 되어갔는데요. 저는 얘가 아빠 없이 자라서 이렇구나 싶은 마음에 안쓰러웠고 너무 가여워서 모든 부분들을 다 맞춰주었어요. 용돈 달라, 뭐 해달라 이런 요구했을 때 제가 안 들어준 적이 없었네요. 그런데 아들은 저에게 뭔가를 상의하지 않고 통보하는 식이어서 은근히 서운하였는데 결혼 또한 그러했죠. 자기가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어요. 제 의견을 구하지 않는 것에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밝고 쾌활해 보여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들과의 연결창구,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리 집안이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점도 든든하였고요. 하지만 아들 며느리 집과 제 집은 당시에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그게 아주 먼 것이었더군요. 도통 저를 찾아오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예, 이번 주에도 일정인지 뭔지가 있니? 와서 얼굴이나 좀 비추지 그러니. 동 얼굴을 못 보고 지내니까 내가 속이 좀 허하구나. 어머님, 근데 제가 가봤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어머님만 뵙고 오는 건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저는 어머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다 아는데요. 뭐라고?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서로 뭐하러 만나고 산다니? 사진만 보내고 살면 되는 것을. 너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른 앞에서 그렇게 굴라고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니?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말 실수라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기에요. 며느리가 제 아들과는 다르게 밝고 외향적인 것을 보고 제가 기대한 점들이 있었는데 어째 상황은 반대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주눅드는 법이 거의 없었고 저를 어렵게 여기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여간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니 저는 그 말대로 기다려봤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죠. 차로 30분 걸린다는 자기 친정가게에는 잘만 가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주는 것도 하지 않으니 왠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꼬박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며느리는 저에겐 놀라운 소식을 안겨주었어요. 어머님,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임신을 했다네요. 안 그래도 오빠하고 올해 넘기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최근에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임신이라니 너무 기뻐요. 어머님도 좋으시죠?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그럼 좋고 말고 일부러 기다리진 않았어도 바라왔던 소식인데 너무 좋지. 다음에 오면 내가 몸에 좋은 보양식이며 이것저것 해줄 테니까 연락만 먼저 다오.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에 제가 놀랐고 조금 감격스럽기까지 하였어요. 일찍이 세상을 떠난 남편은 저희 아들딸이 태어났을 때 훗날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꼭 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걸 못 보고 눈을 감았으니 저라도 자식들을 잘 키워서 손주들을 보게 된 것이 감개무량하였습니다. 마음이 참 설렜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감각무소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더군요. 엄마, 와이프가 입덧이 너무 심하고 몸 상태가 들쑥날쑥해서요. 엄마 뵈러 가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랬구나. 어쩐지 계속 소식이 아무것도 없다 싶었더니 몸이 안 좋았구나. 그런데 이런 말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나한테 언질이나마 줄 수는 없었을까? 나는 영문도 모르고 여태 기다리기만 했잖니.
그리고 아픈 임산부는 그렇다 치고 너라도 나한테 좀 들르렴. 엄마가 반찬 싸줄게. 저요. 지금이 너무 바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임신한 와이프 신경 못 써주는 남자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엄마까지 저 신경 쓰이게 하시고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너희들이 나에게 연락이나 제때제때 하고 가끔씩 나 사는 거 들여다봐주고 그러기만을 바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희 피곤하고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데 엄마까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딱 잘라서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저는 뭐 아예 뒷전으로 물러나서 빠져버리라는 건가요? 너무 서럽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아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에 저는 끝내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자식 앞길이라도 막을까봐 노심초사한 엄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며느리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며느리를 더 보지 못했고요. 명절에도 태교 여행이라면서 둘이 제주도로 놀러 갔어요. 저에게는 빈말이로 남아 같이 가시겠냐고 묻지 않더군요. 저는 제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것, 멋진 인생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저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상황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며느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도 뭔가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죠. 네? 어머니께서 저에게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으시다고요? 저희 집이 쪼들리는 것도 아니고 제 남편이 의사인데 그런 황당한 말씀은 왜 꺼내세요? 황당하다니. 그럼 너는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문 시설에 간다고요. 산후조리원, 좋은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엄청 비싸지만 예약이 밀려있는 대단한 곳인데 제가 거기를 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이미 정한 거였니? 그럼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난 뒤에 내가 돌봐주면 되겠구나. 네가 몸마저 풀면서 쉴 수 있도록 내가 밥이며 청소빨래 다 하고 갓난쟁이 아기도 잘 봐줄게. 나는 돈도 필요 없어. 보람만 느끼면 그게 값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저도 나름 일정을 다 짜놔서요.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줄 아시면 되고 저 출산할 때 연락받으시면 그때 병원이나 와주세요. 예, 네가 너무 그렇게 선을 그으니까 내가 섭섭하구나. 너 결혼할 때 나에게 뭐라 그랬었니? 앞으로 가깝게 잘 지내보자고 그러지 않았었니? 어머님, 원래 고부관계는 먼 게 잘 지내는 거래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불만 있으시면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낫죠. 불만 있으면 아들에게 직접 하라는 말.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일까 싶어서 착잡해졌어요.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거였죠. 며느리를 붙잡고 이래저래 말을 하는 것보다 제 아들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게 합당한 거였는데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너무 시큰거려서 못 그랬습니다. 태어난 손녀 너무 예쁘고 귀여웠지만 저는 마냥 감격스럽지만은 못했던 것이 아들이 이제 자기 엄마보다 자기 자식에게만 몰두할 거란 게 느껴졌거든요. 완전히 뒷방 신세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저한테 이렇게나 무미건조하게 나왔는데 그럼 딸은 어땠냐고요? 결혼은 아들보다도 딸이 먼저 했습니다. 8살 많은 상대를 만나고 있었으니 딸은 결혼을 좀 일찍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었어요. 나이 차이도 마음에 안 들었고 사람도 별로인 것 같았죠. 엄마, 8살 차이 나는 게 뭐가 대수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니? 너는 굳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은 아가씨들도 결혼 일찍 안 하는 경우가 많던데 네가 갑자기 결혼을 우기니까 엄마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 사람 연구원이라서 굉장히 직접이고 박학다식하고 같이 있으면 배울 점도 많아요. 저는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겠어요. 저 진지하고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에요. 너는 공부도 잘하고 여러모로 똑똑하면서 그렇게나 책을 들여다보면서도 굳이 또 배울 점 많은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아이고, 두야. 엄마는 무식하니까 내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살면서 언제 공부, 연구 이런 것들을 몰두해서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뭐? 무식?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순간적으로 말이 나가버렸어요. 죄송해요. 근데 저 그 사람하고 어찌되었든 결혼을 해야겠으니까 무조건 허락해 주세요. 저 아직 수중에 모은 돈도 없는데 엄마가 제 결혼을 안 시켜주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 주셔야죠. 저는 어차피 교수 인생 탄탄대로 걸을 사람이고 두고두고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갚을 거니까 지금 엄마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맹랑한 며느리가 있기 이전에 위풍당당한 제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도 생각했었죠. 너무 딸을 대바라지게 키웠나 싶은 생각이요. 저희 딸은 자기 오빠보다 공부에 늦게 취미를 붙였는데 대학 입시까지 기간이 촉박했어서 그랬었는지 무척 예민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에서도 딸의 비위를 맞추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딸은 다혈질이 대단했어서 뭔가 잘 안 풀리면 공부를 하다 말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홧김에 문제집 다 찢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모두 묵묵히 뒷감당해 주었네요. 딸이 공부 욕심도 많고 학구열 넘치고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걸 안 이상 저는 그 도달을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딸의 고집 앞에서 한 번 더 묵묵해졌습니다. 결혼을 시켜주었어요. 그 결혼 딱 2년을 유지했다가 딸은 이혼했습니다. 나보다 8살이나 많은 늑다리 주제에 집안일도 전혀 안 하고 거기다가 바람기는 왜 그렇게 넘친 건지 생각할수록 열받아. 왜 내 인생에 이딴 추잡스러운 이혼이라는 오점이 남아야 하는 거야? 엄마는 이딴 거지 같은 결혼 안 말리고 뭐 했어요? 딸 인생에 오점이 남을 때까지 뭐 했냐고요? 나는 분명히 너를 말렸었는데 네가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잖니. 그래서 나는 내가 아끼고 먹는 거 줄여가며 혹시나라는 것을 대비해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털어가면서 너를 결혼시켜줬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이제 와서 나를 탓해? 짜증나. 엄마가 비상금만 안 털었어도 어쩌면 내가 이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 하여간 엄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딸의 신경질 앞에서 제 가슴이 문드러졌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만든 것은 확실합니다. 원망을 들어서 화가 나는 것보다 딸이 얼마나 속상하고 분에 차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로부터 1년 후 딸은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위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딸보다 3살 많은 사위, 너무 숫기가 없어 보이는 것이 좀 그랬지만 불과 불 조합보다는 불과 물이 낫겠다 싶었네요. 눈치로 살펴보자니 왠지 딸도 자기가 꽉 잡고 사는 결혼 생활을 원하는 듯 싶었고요. 딸은 목표로 하던 교수가 되었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사위도 그곳에서 회사를 다녔고요. 사위의 고향이 바로 옆 도시라고 하더군요. 거점이 있으니까 자리 잡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나는 좀 쓸쓸했죠. 정말 슬펐던 건 그런 외로움이 습관으로 굳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로부터 아주 드문드문 오는 연락, 형식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는 손주들 사진,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변방의 일상을 보내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죠.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저는 아들네로부터 20만 원, 딸네부터 10만 원, 이렇게 총 매달 30만 원의 용돈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아들도 10만 원을 줬었는데 어느 명절에 모처럼 모였을 때 딸이 그것을 알고 화를 내면서 바뀌었던 것이죠. 오빠, 장남이면서 어떻게 동생이랑 동일한 액수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릴 수가 있어? 의사 직업 달고 산다고 어깨에 힘주고 근엄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나랑 똑같이 10만 원? 해도 너무하네. 나한테는 분명히 너보다 내가 엄마한테 많이 드린다는 식으로 말했었잖아. 아, 쓸데없이 용돈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밝혀지네. 아, 그래, 알았어. 앞으로 내가 20만 원씩 드릴게. 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그럼 되지? 엄마도 그럼 만족하시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매끼리 언성을 높이는 것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고 괜히 제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듯 싶어요. 저를 보는 며느리의 눈초리가 굉장히 떨떠름하니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저는 30만 원을 받으며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웃집에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일이 있었어요. 나이 먹은 여자끼리 할 얘기가 뭐 있겠나요? 자식들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죠. 이웃 아주머니가 저한테 먼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아, 그런데 언니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요? 집에 살림 놓고 사시는 걸 보니까 너무 검소하고 정갈하시더라. 아, 자식들이 뭐 사회생활을 그렇게나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데요. 전문직 종사한다고들 했던가요? 검소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맨날 사는 수준대로 사는 것뿐이지요. 우리 아들이 의사이고 딸은 교수이고 뭐 그렇기는 해요. 늘상 애들이 바쁘죠. 자기 일도 바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어린 손주들이 다 똘망하고 총기가 넘쳐서 벌써부터 공부시키려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어머나, 그랬구나. 아, 맞다, 맞아. 의사에다가 교수라고 저도 얼핏 들었던 것 같네요. 와, 대단하시네. 어쩜 그렇게 혼자서 자식들을 잘 키우셨어요? 저는 애들이 셋인데 큰애가 제일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자식 농사 꽤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왔건만 그런데 언니 앞에서는 제가 뼈도 못 추리겠어요. 대체 비결이 뭐예요? 역시 언니도 머리가 똑똑하시고 현명하셨으니까 그랬겠죠? 자식들이 자기들 위해서 그간 고생한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둘이 난리도 아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애가 50, 둘째, 셋째가 20씩 해서 매달 90만 원씩 부모님 용돈이랍시고 막 보내주는데 액수를 떠나서 그 마음이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렇지만 언니는 한 명당 100씩은 보내주겠네요. 아이고, 든든하시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싸하게 식더라고요. 액수를 떠나서 뭔가 내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난 나날 속에서 저를 향해 보여준 제 자식들의 무신경함, 저의 수고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느껴왔던 것이 존재하였기에 그것이 제 속을 건드린 듯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정의 주체도 안 되는지 갑자기 울컥해서는 그 순간 솔직한 심정으로는 댁이 나보다 용돈을 3배로 더 받으시네요. 내 자식들은 의사이고 교수인데요.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게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애둘러 입을 열었죠. 나 해놓고 사는 거 보면 알겠지만 집에 살림 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워낙 욕심을 안 부려서요. 저기 그런데 직장에서 자리 잡은 자식들이 있으면 대개 몇십만 원은 용돈으로 다들 받는가 봐요. 내가 워낙 이런 걸 주변에 안 물어보고 또 듣지 않고 살았더니 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글쎄요. 특출나지 않고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 보통 자기 부모한테 매달 20만 원씩 주는 게 보통 아닐까 싶은데요. 무슨 날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이런 게 끼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지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요, 제 생일날에 자식들로부터 10만 원씩 받았어요. 생일 기념이라고 말이죠. 잔잔한 우물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들더군요. 애써 외면해오면서 깊이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효도라는 대목을 곰곰이 짚어보자 제 속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간 보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로 서서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은 직업 얻기 전에 나에게 용돈을 준 적이 없었는데, 아니 그보다 아르바이트 자체를 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내 관절, 건강 다 바쳐서 수도 없이 일을 해오며 돈을 벌었고 뒷바라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들, 딸이 둘 다 아르바이트 한 번을 안 해봤어. 저는 달력을 쳐다보다가 우선 딸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바로 전화를 안 받아서 한 번 더 했더니 그제서야 받더군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이죠. 나 지금 모처럼 쉬고 있었는데 왜요? 이런 시간에 웬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문자나 주시지. 아휴, 너는 대체 그런 성질로 교수 자리는 어떻게 해내고 있니? 자기 엄마한테도 이러는데 학생들한테 잘하기나 하겠어? 지금 잔소리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학생 사이에서는 제가 천사표 교수님이라고 소문 잘 났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엄마나 알아서 잘하시면 돼요. 아, 근데 진짜 왜 전화하신 거예요? 왜긴, 내 생일이 곧 돌아오잖니. 그때 날씨도 좋은 것 같던데 내 생일 기념으로 다 같이 어디 나들이라도 가면 좋겠구나.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자연 구경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 아, 네가 좀 알아보련? 너나 최서방이 알아봐줬으면 싶은데. 네? 저 바빠요. 저 교수예요, 교수. 할 일이 산더미인데 알아보긴 뭘 알아보고 나들이를 간다는 거예요? 저희 그이도 요즘 회사 때문에 정신없어서 안 돼요. 용돈이나 좀 드릴게요. 진짜 바빠서 그래요.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자기 엄마, 자기 장모와 나들이 갈 곳을 알아볼 시간마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정말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쩜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가슴이 화화해지고 머리에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용돈이나 주고 만다고? 아, 그럼 얼마나 줄 거니? 그렇게 말을 했으니 적어도 50만 원은 줄 생각이니? 엄마가 돈을 그렇게 받으셔봤자 뭘 하시려고요? 엄마 아끼고 검소하게 사시는 거 특기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시면 되는데 갑자기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특별히 30만 원 넣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양껏 쓰시라고요. 일반적으로 통화가 끊어졌고 저는 답답한 가슴을 문지르며 한참이나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온통 인생 헛살았구나 라는 상념만이 가득해서 더 살아봤자 무엇하게나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딸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자 딸은 저에게 아, 네 라는 정말 짧은 단 2글자의 답장만 보내왔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며 다른 교직원들과 천사처럼 어울려 지낸다는 딸의 두 얼굴이 제 억장을 무너뜨렸네요. 속상한 마음을 아는 채 며느리에게 제 생일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냐고 말이죠. 어머님, 여태까지는 별 말씀 없이 지내셨다가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나이 드시니까 생신을 그렇게나 챙김받고 싶으신가 봐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 입장이 초라하고 난처해진다는 것을 네가 고려를 하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구나. 너는 그래서 지금 내 생일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나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면 제가 맞출게요. 아, 안마의자 오래되었죠? 새 걸로 사드리면 될까요? 아니, 나는 그것보다 우리 식구들끼리 다 함께 어디 나들이나 갔으면 좋겠구나. 물건은 안 쓰면 그만일 것이지만 추억은 기억과 가슴에 남는 것이니 나는 우리 식구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어. 길게도 필요 없고
1박 2일이면 좋겠는데 괜찮은 장소가 있는지 네가 좀 알아보련. 1박 2일이요? 그럼 숙소를 잡아야 할 텐데요. 시간이며 수고이며 많이 들겠네요. 어머님, 혹시 그렇게 드는 비용만큼 용돈으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우리 딸이나 너나 용돈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 먼저 용돈 얘기 꺼냈으니 얼마나 줄지나 내가 한번 들어볼까? 의사 아들에다가 잘 되는 갈비찜 며느리를 내가 두었으니 액수는 기대해봐도 되겠지? 내 생일이니까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네? 어머님이 쓰실 때가 뭐 있다고 그렇게나 받으려고 하세요? 어머님, 남자 생기셨어요? 너희는 돈으로 아쉬운 것 하나 없는 애들이 나한테 매달 20만 원만 보내고 내 생일엔 꼴랑 10만 원 보내고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겨야지. 어디서 나에게 남자가 생겼니 많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께서는 워낙 옛날부터 절약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알겠어요. 나들이 가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좋은 곳 있는지 알아볼게요. 숙소하고 관광할 곳 찾아서 계획 짠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먼저 통화를 종료하더군요. 더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같이 먼저 통화도 툭툭 끊어버리는 버르장머리들이 정말 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노력하며 살아온 궤적, 그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울적하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몰라줘도 제 자식들, 저희 식구들만 알아준다면 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서글프더군요. 이제부터라도 단추로 옳게 끼우고 남은 나날을 좀 더 낫게 살아가 보자는 각오를 애써 다졌어요. 제 생일에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 풀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며느리와의 통화 이후 사흘 뒤였습니다. 모처럼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뒤늦게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에 관심이라도 생기셨어요? 가만히 있던 며느리는 왜 건드리고 귀찮게 하세요? 별별 말씀을 다 하셨다던데. 네가 웬일로 나에게 먼저 전화를 주나 했더니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였니? 1년에 한 번뿐인 내 생일. 그간 제대로 못 보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잘 보내고 싶어서 내가 함께 시간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의사 아들 뒀는데 매달 20만 원 용돈 받고 생일 기념으로는 10만 원 받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냥 그렇다고 말을 했을 뿐이야. 뭐가 잘못되었니? 왜 엄마가 대접받으려고 하세요? 죽도록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된 건 제 노력이죠. 엄마가 제 뒷바라지를 해준 것은 맞지만 저는 제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고 제가 잘나서 가능했던 겁니다. 뭐라고? 네가 공부 놓으려고 했을 때 다 잡아준 것도 나고 밤잠 없이 일해가면서 네 문제집 그 책값들 다 내주었던 것도 나고 막상 들어간 의대에서 적응 못하고 방황할 때도 너에게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해줬던 것도 난데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식을 의사로 키운 대단한 엄마 맞으시고요. 이 시대의 신사임당이십니다. 생신 용돈으로 30만 원 붙여드릴게요. 대신에 1박 2일 여행은 못 가요. 됐죠? 됐냐고? 너는 정말 나를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구나. 이게 너의 그리고 네 동생의 본심이구나. 나 혼자만 애를 써왔던 거였어. 진짜 너무 귀찮게 하시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30만 원도 드리지 말라고요? 그런 걸 원하신다면 안 드릴게요. 잘 됐네요. 아들은 짜증이 치민 목소리로 외치고는 먼저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흐느꼈어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지난 세월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결국 저라는 존재는 무엇이었나 싶고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울다가 아들에게 제 심경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군요. 며느리도 안 받았어요. 딸도 사위도 아무도 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점점 머릿속이 차분해졌죠. 그만 울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제 마음의 소리를 따라 선택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는 저라는 존재를 뒤로 지어버린 채 살아왔으나 제가 전면에 나서서 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식들을 성공의 길로 이끄느라고 혈안이 되어 그 외의 부분들을 놓치고 교육을 시키지 못했으니 제가 바로잡아 놓아야 할 때 같았죠. 저 비록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늘 억척스럽게만 살아온 인물이었으나 안 해본 일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꽤 돌아가는 편이었거든요. 흐름이 뭔지는 적어도 알고 있었죠. 여기서 안 멈추면 나는 내 자식들과 완전히 척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가히 미친 복수라고 부를 만하다.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가 없구나. 차라리 시원하게 저질러버리고 세상을 뜨는 게 낫지. 이대로는 못 산다. 저 대신 컴퓨터를 만져줄 사람부터 구했어요. 수중에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혹여나 자식들이 인생의 풍파를 만나 쓰러질까봐 적은 금액이라도 늘 저축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면 조금이나마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그 병원이 자리하고 있는 동네의 거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들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의 모친이 뼈와 살을 깎는 희생으로 자기를 의사로 만들어 주었지만 20만 원의 용돈을 보내주는 것이 전부이며 모친을 철저히 방치해왔다는 내용이었죠. 아들의 이름 석자를 적진 않았지만 금세 특정이 되어서 소문이 쫙 퍼졌고 노년의 안과질환 환자가 대부분이었던 그 병원이었기에 환자들이 엄청 아우성을 쳤습니다. 인면수심의 페류나가 진료를 보다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믿고 보내드릴 수가 있겠어요? 늙고 나이든 환자를 경시할지 어떨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도의적으로 안 될 일이고 완전히 동네 망신입니다. 망신. 그따위 의사 자격도 없는 놈은 이 동네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들끓는 비난으로 혼비백산이 된 아들에게서 금세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다급히 연락을 주는 아들의 모습, 이런 식으로 처음 보게 되다니 입맛이 아주 씁쓸했네요. 그거 엄마가 올리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인터넷은 배우셨어요? 아니 그보다 여기가 얼마나 동네 바닥 의지하면서 장사하는 병원인 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아세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 버렸으면 나은데 이런 구설수로 엮여버리면 구제가 어렵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 났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내가 왜 수습을 하니? 그리고 나는 인터넷에 글 올릴 줄 몰라. 지인들에겐 내 이야기를 떠들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렇게 올려줬나 보구나. 내용의 거짓은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는 부끄러움도 안 느껴지든?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대답은 하지 못했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때 며느리도 난리통을 겪고 있었죠. 그야말로 동네 단골 장사가 절반 이상인 며느리 집안이 운영하는 식당이었거든요. 그 동네의 거주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아들 며느리 이야기가 올라갔고 소문이 여기는 더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 건물주 사장님이 안 그래도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한테 하도 불효를 하고 산 것 때문에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시단 말이에요. 저희가 가족이 하는 식당이라고 해서 더욱 좋은 마음으로 월세도 거의 안 올리시고 지금까지 두셨는데 갑자기 태도 바꿔서 나가라고 하시는 중이에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려주니?
나는 영문도 모르고 살려줄 돈도 능력도 없어. 돈 있는 너희 집안, 그리고 능력 있는 네 남편,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길 바란다. 난 먼저 끊으마. 며느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죠. 마찬가지로 번호를 차단했고요. 딸이 몸담고 있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올라갔는지는 예상이 가시겠죠. 천사표 교수의 추악한 두 얼굴은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마침 그 대학교의 높으신 분들이 모두 요양원 같은 노인시설에 봉사를 다니며 기부도 하면서 그런 걸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딸에게 그런 구설수가 터지자 즉각 쳐내려는 움직임부터 보였다고 하더군요. 엄마, 자식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학교 분위기가 하필 그런 쪽으로는 되게 보수적이고 안 좋단 말이에요. 이제 어차피 내 수업은 아무도 신청 안 할 거라면서 벌써부터 윗선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압박 중인데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내 자식들과는 다르게 원체 무식한 엄마가 나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안도 모르겠으니 이만 전화 끊어야겠구나. 딸이 몹시 당황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련한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 후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사위로부터였어요. 지금까지 드센 딸을 참아주고 사느라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김에 이혼하려고 한다는 짧은 내용이었죠. 아, 제가 모든 것을 정말 다 뒤집어 놓은 모양새가 되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떻게 갈피를 잡고 살아야 할까요?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기나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원도 자영업자도 다 망했다고 하는데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빵빵해서 저나 아이들이나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온전히 애만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너 힘들까봐 걱정돼 라며 주기적으로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불러줬습니다. 정말 친구들 만나서 저 사는 이야기만 하면 어머 기집애 진짜 부럽다 라며 결혼 잘했다고 온갖 부러움 섞인 말을 듣는 통에 늘 제 어깨는 으쓱거렸죠.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여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조차 완전히 제한되니까 정말 반토막 그 이상의 손실이 나게 되었고 하필 또 그 시기에 남편은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고 돈을 끌어와서 빚을 진 상황이었는데 투자는 투자대로 망하고 빚은 빚대로 생겨서 저희는 70몇 평의 큰 아파트에서 간신히 단칸방은 아닌 아주 작고 허름한 빌라로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빚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어서 저희는 한동안 먹고 입는 것도 다 아껴야 했어요. 낭비벽이 조금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척 여유 있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다녔던 제가 휴지 한 칸, 종이 한 장을 아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니 너무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꼭 다시 예전처럼 살게 해줄게. 그래도 남편이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고 저희에게는 두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철없이 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라도 일을 해보려고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또 들어가 보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알아봤지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있는 아르바이트도 다 잘리는 상황에서 괜찮게 돈을 주는 일자리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남편 역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살던 곳에서 단기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했지만 저랑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지방에 노가다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2달 정도만 다녀오면 그래도 당장 우리 먹고 살 돈은 생길 거야. 그때까지 애들 잘 부탁해 여보. 라고 말하며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빚쟁이가 계속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집에 없다고 돈 벌러 떠나서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마누라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 라면서 옆집까지 다 들리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통에 아주 눈치가 보여서 동네 한번 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찾아오는데 간신히 애들을 재워놓으면 문을 두드려서 기껏 자고 있던 애들이 깨가지고 울고 저도 피곤해서 눈을 좀 붙이려면 또 문을 두드리는 통에 강제로 일어나야 하고 정말 빚쟁이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제 수중에 돈이 있었다면 얼마라도 쥐어주고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돈은커녕 당장 저희 먹어야 할 쌀도 없던 형편이었죠. 쌀이 떨어졌네. 어떡하지? 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쌀이 떨어졌는데 그 쌀 살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할 위기에 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2021년인데 말이죠. 그동안 너무 여유 있게 살아와서 그런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치욕스럽고 슬프더라고요. 게다가 저야 한두 끼 굶는다고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맛있는 밥에 반찬 차려서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1,000원짜리 몇 장에 동전 몇 개. 그렇다고 구걸을 할 수도 없는지라 여기서 더 나올 돈도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 안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방에 간 뒤에 가끔 전화할 때마다 잔뜩 녹초가 된 목소리를 떠올리면 그 쌀값조차 달라고 하기가 너무 신경 쓰이고 미안하더라고요. 집안 좀 다시 일으켜보겠다고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 비록 몇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모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말할 수 없었던 건 남편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 돈을 받기로 계약되어 있어서 돈을 구걸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은 돈을 긁어 모아 아이들에게 빵을 사줬고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연락을 이어가고 있던 지인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받아서 짧게 일주일이나마 일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식사 정도는 생길 수 있었기에 한시름 놓았죠. 하지만 일자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금세 또 돈은 떨어져 가고 저는 또 아이들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새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지인도 미안, 나도 이제 소개시켜줄 자리가 없다 라며 말했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디 식당이라도 빈자리가 없나 살펴보았지만 평소에도 그렇게 자주 붙어있던 공고가 코로나 때문인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친정에도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창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겼을 때 친정 돈을 끌어다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사실상 친정이랑은 거의 연이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애들 밥 먹을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일자리 구하는 데도 없는데 이대로 있다간 정말 나는 물론이고 애들까지 쫄쫄 굶게 생겼어. 제 인생에서 가장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유흥 쪽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아르바이트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시급 2만 원, 3만 원짜리 노래방.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쪽에는 눈도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애초에 그런 유흥 아르바이트 자체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애들이 굶고 있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남편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딱 한 달 반 정도만 눈물을 머금고 노래방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일해야 하는 거 최대한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딱 한 곳이 돈도 많이 주면서 아무런 터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접촉 하나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그렇게 써놓은 이상 뭔가 있겠지 싶어 일단 면접 아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노래방은 무척 어두컴컴하면서도 이상한 불그스름한 조명이 가득했는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쭈뼛거리자 마담으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일 해본 적 있냐, 몇 살이냐 묻더니 대답을 하니까 별다른 말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노래방 일이 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애들을 재워놓고서 밤에 나가면 된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여기 앉아봐. 앉아봐.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먹고 한 짓이었지만 솔직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터치가 없다고 쓰여있던 것에 비해 손님들은 은근슬쩍 어디라도 손을 대려고 난리였죠. 최대한 웃으면서 떨어지고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그런 저에게 오히려 너무 튕기는 거 아니야? 라며 힐난 아닌 힐난을 하는 손님들이 잔뜩이었습니다. 방 하나 들어갈 때마다 너무 힘이 들고 짜증이 나서 울컥 눈물이 치솟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노래방을 다니면서도 혹시나 괜찮은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봤지만 그나마 들어갈 법한 곳은 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에 고졸에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이력서 한번 넣기도 참 염치 없을 정도의 그런 곳들만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진상 손님이 더 늘어나는지, 그나마 며칠은 초보이기에 조금 봐주면서 했던 건지 언제부턴가는 방에 들어가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진상 손님들을 견뎌야 하는 것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녹초가 되어서 새벽에 집에 오면 아이들은 방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는데 그 하얀 얼굴들을 보면 그래, 내가 얘네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스스로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듯한 느낌이어서 씻으면서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울다가 퉁퉁 부은 눈을 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는 평생 일해도 적응이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약 보름 정도 남은, 즉 한 달 정도 노래방에 다녔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진상 손님을 넘겨내는 법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돈을 더 쓰게 하는지도 알았고 한마디로 노래방 일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주 보는 손님들한테는 제법 친한 척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스스로가 낯설고 익숙치 않으면서도 결국 돈을 벌어야 했기에 그런 저 자신을 외면하고 애써 즐거운 척, 기쁜 척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설마 남편의 친구를 이 동네에서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굳은 얼굴로 저는 남편의 친구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이며 남편이 사업으로 인해서 큰 빚을 졌을 때 저희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기에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일단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의 친구가 저를 다그치듯 이야기했지만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친구가 남편한테 내가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걸 이르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왔을까? 분명히 이 동네에 사는 것 같지 않던데.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남편이 지방에 가 있는 시기에 생활비를 벌고자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보려고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저라고 뭐 건전한 일자리를 안 알아봤는 줄 알아요? 하지만 어딜 봐도 자리가 없고 기껏 단기로 하나 잡으면 금방 끝나서 또 돈이 떨어지고 애들 밥 먹일 돈이라도 벌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남편의 친구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솔직히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걸 들켰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고맙기도 했어요. 게다가 끝나고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식사나 함께 해요. 라고 하길래 입단속을 시킬 심산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 뒤에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분명히 출근했을 때는 어두컴컴했는데 거의 아침이 다가오는 시기였죠. 대충 마주보고 앉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해장국을 하나씩 시켜놓고 먹는데 남편 친구가 자기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수 씨가 혼자서 애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곧 상우도 서울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 돈으로 애들 밥도 사 먹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데 나오지 말고 재수 씨는 이런 데서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물끄러미 제 앞에 놓인 100만 원을 보는데 참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내가 이런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 사람은 아무리 남편 친구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지랖을 부리는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100만 원을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돈만 있으면 남은 보름 동안은 노래방 일을 안 해도 그냥 애들이랑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애들 옷도 사주고 몸에 좋으라고 과일도 사주고. 그래, 나중에 돈은 내가 갚으면 되지. 100만 원인데.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남편 친구가 주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 이 사실은 재수 씨와 저만 알아요. 제가 무덤 들어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대신 지금 당장 노래방에 전화해서 일 못한다고 지금 바로 얘기하세요. 저는 바로 노래방에 전화해서 내일부터 못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남은 해장국을 마저 먹은 다음 남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었어요. 어차피 남편 통해서 연락을 하면 되니까 번호를 달라는 말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신세진 것도 있고 아무래도 남편한텐 숨겨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번호를 줬어요. 그렇게 집에 가서 침대에 뻗으니까 이제 정말 그 고통스러운 노래방 일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향수도 안 뿌려도 되고 일부러 짧고 파인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과 쭉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밤 노래방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낮에 아이들과 있어도 지치고 힘들어서 돌보기가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산책도 가고 밖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죠. 이제 정말 보름 뒤면 남편만 돌아오면 온 가족이 모여서 다시 한번 집안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조금만 더 버티자는 일념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종종 찾아오는 빚쟁이는 어떻게든 무시하고 피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날 만났을 때 놓고 가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시면 잠깐만 보실래요? 제가 놓고 간 게 있다면서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였죠. 딱히 잃어버린 게 없던 것 같아서 어리둥절하다가 일단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는 이미 와 있더라고요. 물건을 달라는 뜻으로 손을 내밀자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나온 거 밥이나 한 끼 하고 들어가실래요? 라며 대뜸 저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제가 이전에 100만 원을 받은 것도 있고 밥 한 끼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남편 친구를 따라가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갔죠. 하지만 남편 친구의 기이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있다고 저보고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전에 제가 놓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지러 나갔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밥만 먹고 왔던 게 생각이 났지만 설마 이번에도 착각했겠어? 라는 마음으로 대충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뭘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재수씨.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알겠다고 하고서 집에 가려고 하자 남편 친구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어딘가 이상하고 수상했지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애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사줄 겸 남편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서 아이들 음식도 싸왔습니다. 이 2번 정도로 끝이 났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을 텐데 이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저를 불러낸 게 거의 5번이 넘습니다. 이미 남편이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아무리 둔한 저일지라도 남편 친구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100%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남편 친구에게 전화가 온 순간 이번에는 제가 말했어요. 저 할 말 있으니까 저희 저번에 만났던 카페에서 잠시 봐요. 아예 남편 친구가 말도 꺼내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는 잠깐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한 뒤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남편 친구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대체 나한테 뭘 원하냐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구는 거냐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혹시 저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설마 싶어서 의심을 했어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동안 남편 친구는 저를 좋아해서 그냥 의미 없이 불러내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 상우한테 희연 씨 소개받은 순간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내 친구 아내라고. 그렇게 스스로한테 세뇌라도 하듯 어떻게든 희연 씨를 떠올리지 않으려고도 해봤는데 희연 씨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희연 씨가 그렇게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고 솔직히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계속 핑계대면서 불러내고 그런 거 맞아요. 인정할게요. 지금까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저한테 그렇게 사적인 마음을 품을 거라고는. 가장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었기에 그래도 남편이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미지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서는 계속해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무시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노래방에서 일한 게 잘못을 한 건가? 아니면 예전에 남편에게 친한 친구들이 궁금하다며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잘못된 건가? 집에 오는 내내 남편 친구로부터 온 전화가 수십 통이 쌓였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명백해진 이상 이런 전화를 받았다가는 괜히 그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 친구에게서 온 문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제 연락 피하면 희연 씨가 노래방에서 일한 거 내가 전부 다 이야기해버릴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건지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협박하는 거냐면서 마구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 뒤 문자로 날아오는 주소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뻔뻔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있기에 가자마자 다짜고짜 남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노래방에서 잠깐 일한 걸 남편에게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당신 이야기 들어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똑바로 들어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내 남편한테 당신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치가 떨리니까. 날 협박할 거면 맘대로 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호기롭게 사고를 치고 집에 와서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남편 친구가 제가 노래방 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노래방에서 일했던 것,
그리고 남편 친구를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도 말이죠.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을 불러서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한창 지방에 내려갔을 때 쌀이 없어서 온 가족이 굶을 뻔했던 일, 어떻게든 알바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던 일, 그리고 나는 굶어도 애들은 삼시세끼는 제대로 먹이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노래방에서 일을 했고 그곳에서 남편 친구를 손님으로서 만났던 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친구가 저를 협박했던 일마저 모두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노래방에서 일했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역시나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를 협박했던 친구가 괘씸했는지 자기가 나갔다 오겠다면서 대충 겉옷을 걸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더군요. 전화를 걸면서 나가는 게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을 하고는 현관문만 보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전화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괜히 더 짜증나기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고 집에서 얌전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오더군요. 미안해 여보. 그런 데서까지 일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그런 일까지 만들었어. 내가 죄인이야, 죄인.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눈물을 참고 돌아온 건지 눈 주위가 충혈된 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내가 너무 잘못 선택한 거라고,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지금 남편은 그 친구와 연락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고요. 그날 만나러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줘서 저도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집을 되살리기 위해서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요즘 남편이 너무 걱정이 돼요. 남편이 투잡도 아닌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혹시나 저도 할 만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알아보니까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는 있던데 그런 거라도 하면서 남편을 돕는 게 맞을까요?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끔 자다가 제가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생각만으로 내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 어떡하죠? 세상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다고 자신합니다. 아내는 당시 예쁜 얼굴과 몸매로 다른 남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는 아름다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고 똑부러져서 동료로서도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남자들끼리 술자리라도 가질 때면 언제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냥 괜찮은 동료에 대해서 칭찬하는 척 하긴 했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남자 10명이서 만나면 최소한 그의 반은 아내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연애 생각은 없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그 누구의 고백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잘생기기로 소문이 난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상사의 고백까지 거절을 해버렸죠. 아내를 짝사랑하던 저로선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거절을 하는데 나 같은 게 고백을 해봤자 소용이 있겠어? 라는 마음에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내한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꽃다발 주문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고백은 포기하고 그냥 이전처럼 조용히 아내를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남기기로 했죠. 승민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아내는 언제나처럼 친근하게 저에게 말을 걸고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걔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료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었죠. 이전에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오해하고서 아내가 본인을 짝사랑하는 줄 알고 호기롭게 직장 내에서 공개 고백을 한 직원도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차인 뒤 퇴사했어요. 그 꼴을 본 다른 직원들은 아내의 행동을 절대로 이성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호감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가슴은 무척이나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저를 좋은 동료로만 생각을 할 텐데 마침 회사에서 아내와 동갑인 직원이 저 하나뿐이어서 아내는 다른 직원들보다는 저를 조금 더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저한테는 좀 더 자주 그런 제의를 했죠. 더 큰 마음 먹지 말고 조용히 짝사랑하자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아내와 마주보고 앉아서 웃을 때면 지금이라도 그냥 고백을 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민정아,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지 않을래? 함께 퇴근을 하던 도중에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딱히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옆에서 발을 맞춰 걸으며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고백이었죠. 제 고백에 아내는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라며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네가 나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있는 거 알아. 그냥 이대로 있기 싫어서 최소한 내 마음이라도 고백해야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줘. 연애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친구로서 오래 남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덜한지 고백을 들은 직후보다 훨씬 더 밝아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는 차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친구로도 괜찮아서 마음만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멋있는 척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아내와 정말로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게 대한다면 분명히 저를 피할 아내였기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인 호감이 기반이 되어 챙겨주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런 행동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던 아내도 이제는 제가 무언가 호의를 보이며 수줍게 얼굴을 붉히면서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거나 하는 제의도 많이 했지만 어쩐지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한 번 더 고백하면 받아들여지겠다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저는 2년 만에 아내와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승민 씨 대단해. 어떻게 민정 씨 철벽을 넘어섰대? 그러니까 말이야. 민정 씨 노리던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 사람들 다 이기고 결국 승민 씨가 데려갔네? 연애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오랜 기간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내가 처음이었던지라 정말 그동안의 연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뻤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이전처럼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뿐인데도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닌 연인 사이로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았어요. 주변 동료들이 축하를 해주면서도 은근히 질투하는 시선도 그저 기꺼웠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던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정아, 우리 나중에 결혼할까? 그런 제가 아내에게 더 먼 미래를 바랐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내 역시 저와의 결혼을 반겼습니다. 당장 결혼을 할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인사를 드리러 갈 날을 대비해서 서로 부모님도 먼저 한 번씩 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아내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내가 있는데 내내 얼떨떨해 보이던 부모님은 아내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리 아들 능력 있네.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애를 데려왔대? 라며 그날 하루 종일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 말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대충 신혼기간 지난 뒤에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내가 좋아져서 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인생의 진정한 첫사랑은 아내일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누구보다 깨끗한 아내. 돌이켜보면 2년간 쫓아다닌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아내와 연애를 한 기간은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의 삶까지 제게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아내가 손에 물을 묻히는 게 싫어서 집안일도 거의 다 대부분 제가 하고 혹시나 아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다고 하는 날이면 무조건 그날은 아내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귀가했습니다. 승민 씨랑 결혼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일 거야. 그러는 날이면 아내는 웃으면서 제가 사온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곤 했는데 바보 같지만 농담처럼 한 말에도 가슴이 벅차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저의 행복은 아내를 쏙 빼닮은 아들과 저를 쏙 빼닮은 딸, 이렇게 두 아이가 생겼을 때 가장 절정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가졌으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은 빨리 낳아야 빨리 키우잖아. 라는 아내의 말에 제 예상보다는 일찍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애들 너무 귀엽다. 그치? 아내는 아내로서뿐만이 아니라 엄마로서도 참 좋은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는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았는데 가끔은 아내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정집을 들르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 하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 나는 애들 보는 게 좋아. 라며 언제나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일했고 얼마 안 가 승진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일들만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2살이 되던 해에 아내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올 거야. 아마 늦어. 처음에는 아내도 스트레스를 풀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아내가 나가서 논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은 제가 봐주면 되기도 했으며 아내가 워낙 밖을 안 나가고 정말 집에서 애들만 봐서 솔직히 내심 안타깝고 미안했는데 이제 와서라도 좀 본인의 자유를 즐기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1, 2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던 아내가 아이들까지 친정에 맡기더니 점점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나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매번 나갈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퇴근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없길래 잠깐 가게라도 갔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정말 밤이 늦도록 안 오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려는 찰나 아내가 들어와서 당신 대체 어디 갔었어? 너무 늦게까지 안 와서 걱정했잖아. 아, 그냥 유 앞에 친구가 와서 애들은 내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하며 피곤한지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미묘하게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 아내의 행동에 얼떨떨하고 의문이 들었지만 잠깐 그러는 거겠지 하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 가더군요.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외박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소한 외박하더라도 나한테 이야기는 해줘야지. 나 퇴근하고 돌아와서 당신 없으면 하염없이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배려해줘야 하잖아. 그리고 아무리 장모님이 애들 잘 봐주신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나 보다 하면 되지. 나 요새 약속 많아서 자주 나가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번거롭게 매번 이야기를 해?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던 아내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꾸했고 아이들은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소홀했던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언제나 저보다는 아내를 먼저 생각해서 살아왔기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아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이유를 저로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견뎌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변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 이후로 저희 사이의 대화는 또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수고했다며 스킨십도 하고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퇴근을 하고 들어와 봤자 대부분 아내가 집에 없었으며 어쩌다 가끔 집에 있다고 해도 저를 보면 왔냐고만 하고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핸드폰을 하루 종일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러고 보니까 요새 자주 만나는 친구는 누구야?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쩐지 이런저런 정황을 다 짜맞춰 보니까 아내가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언제나 잘 갔다 오라고 하고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은근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그냥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그리고 아내가 저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시선은 핸드폰에 두고 있을 때 심증이지만 어떠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아내는 한 번도 저의 질문에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건 비단 저한테 소홀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그날은 제가 회사 업무 때문에 새벽같이 일을 한 다음 대충 회사에서 쪽잠을 자고 외박을 하고 온다고 알린 날이었습니다. 원래 같았음 일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업무에 매달렸어야 할 텐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미뤄져서 그냥 평소와 같이 한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일정이 틀어져서 일찍 들어갈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어차피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어요.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 미묘한 공기 아시나요? 분명 방금 전까지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게다가 현관에는 제 신발이 아닌 남자 신발이 보였죠. 순간 아내의 바람에 대한 의심이 생각나서 닫혀있는 방문 하나를 벌컥 열자 아니나 다를까 민망한 옷차림으로 웬 남자와 아내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안 온다며. 분명 바람피는 모습을 보면 면전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진짜 그런 모습을 목격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상간남은 제가 입도 안 열고 주먹만 꼭 쥐고 있자 슬쩍 눈치를 한번 보더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조용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요.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야 입이 열리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저 새낀 누구야?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 나 저 남자 사랑해.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울부짖음에도 아내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지만 아내가 바람을 핀 충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 기세로 추궁을 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래 알고 지낸 동창이라고 말이죠. 동창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에 자주 만났다가 눈이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애들한테는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어. 저 사람 나 정말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물론 당신도 나에게 잘해줬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만큼 당신이 좋지가 않더라. 우리 이혼하자. 나 짐 싸서 나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대로 잘 살아.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정말로 진지하게 꺼낸 이야기였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본인 여행용 캐리어에 짐들을 잔뜩 담고서는 그 길로 정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처가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저희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결혼 전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뿐이었죠.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할까봐 변호사까지 알아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들까지 남자에 미쳐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저는 졸지에 홀아버지가 되어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바람이 나서 이혼까지 했다는 충격에 한동안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기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건 충격을 받은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만큼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라도 잘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이라도 더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하셔서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부모님을 외면했습니다. 다 큰 아들로서 부모님한테 걱정 끼칠 일이 없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는 건 꼭 필요했기에 차마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부모님은 이제라도 정말 괜찮은 여자 만나봐라 하면서 맞선도 보게 해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아내로 인해 거의 여자 불신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애 딸린 이혼남이랑 연애하고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당장 애들 돌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연애 자체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같이 기계처럼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동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래도 학원 같은 건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새 이혼하는 가족이 많다고 해도 엄마가 없는 애들이라는 건 아직까지 어떠한 편견을 받고 살잖아요. 괜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 그런데 몇 달 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와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아내였죠.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를 와? 당장 나가. 나 당신이랑 할 이야기 한마디도 없으니까 이미 당신은 그날 집 나간 이후로 나랑 애들이랑은 영 끊긴 거야. 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졸지에 무릎을 꿇고 앉은 아내에게 폭언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계속 씩씩거렸죠. 제가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자 아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미안해. 근데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때 그 사람 따라간 거. 나한텐 당신이랑 우리 애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나
그 남자 아이가 생겨서 낳았어. 근데 애가 어린 나이부터 희귀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아파. 수술을 꼭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어. 나 정말로 반성하고 있거든. 근데 당신과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잖아. 병원비 3천만 원만 주면 애 수술시키고 나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지금 만약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아내를 내쫓았을 텐데 그때는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내심 먼저 돌아오겠다고 한 아내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린 거겠지. 다시는 다른 사람이랑 바람 안 피겠지. 그리고 나랑 애들한테 집중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지. 몇 날 며칠을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래서 가진 것도 없는 마당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나 이거 빚까지 져가면서 빌려온 거야. 당신이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무리한 거니까 꼭 그 약속 잊으면 안 돼.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넘기면서도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내는 3천만 원을 받고 너무 고맙다고 애 수술만 시키고 오겠다면서 한 달 안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죠. 그저 그 말만 믿고 있었어요. 빚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지경이었기에 매일같이 야근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모르고 버텼습니다. 혹시나 한 달보다 훨씬 더 일찍 연락이 올까봐 매일같이 전화기도 두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도 곧 엄마가 올 거야 라며 다시 단란한 내 가족에서 지낸다는 부푼 꿈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안에 연락을 한다던 아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아예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어요. 저는 거의 반쯤 미친 사람이 돼서 여기저기 아내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물어도 아내 소식을 아는 곳이 없어 정말 거의 폐인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이들 식사만 간신히 챙겨주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아내의 흔적을 찾느라 눈에 불을 켰죠. 진짜 심부름센터에다가도 연락을 할까 싶었지만 일단 그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어떻게든 제 힘으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전적이 없었다면 그냥 급한 사정이 있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나 보다 싶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아내를 마음 깊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배신당한 몸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 이상 약속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한다는 건 결국 아내가 제가 빌려준 3천만 원을 들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SNS를 뒤지다 아내의 사진이 올라온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아내와 바람이 난 그 상간남의 계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돈을 빌린 그 시기에 상간남이 아내랑 여행을 간 사진을 잔뜩 올려놨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SNS 하나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상간남 사이에서 낳았다던 아이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속이 지옥불에 들끓는 느낌입니다. 제가 준 3천만 원은 분명 상간남과 여행을 다니면서 다 썼겠죠. 이제는 더 이상 아내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날 배신한 뒤에도 또 한 번 내 뒤통수를 쳤고 저도 이제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간남 SNS를 더 뒤져서 회사라도 찾아가 깽판을 놔야 할지. 이렇게 화가 나는 와중에도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아내랑 상간남, 그 두 년놈들을 처리하고서 진짜 목이라도 메어 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쌍한 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애들은 엄마 언제 오냐며 제 옷자락을 잡고 조르는데 차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제 이야기를 아는 유일한 친구 하나는 저보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너무도 간절하게 알고 싶습니다.